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운드 테이블 개막 본 세션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개막 세션 4회를 맡은 UNEP FI 아태 지역 코디네이터 유키 야스이라고 하며 태국 방콕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 세션의 4회를 맡았습니다. 개막 본 세션 제목은 아태 지역 지속가능 금융의 선진화이며 이번 지역 라운드 테이블 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속가능 금융이 아태 지역 주요 금융기관에서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아태 지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지속가능성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부터 금융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탄소중립은행연합의 출범을 UNEP FI 에릭 아시아 대표님이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죠. 이번 개막 세션에서 아태 지역 지속가능 금융에서 주요 발전 사항을 살펴보고 변화의 규모와 속도 역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 아태 및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UNEP FI 리더들을 패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연사분들 소개를 드리자면 좌장 역할을 해주실 제키 존슨님은 Insurance Australia Group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고문이자 호주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공동대표 그리고 UNEP FI 글로벌 운영위 공동위원장이십니다. 다음 연사는 쇼반 투힐님으로 웨스트팩 은행 그룹의 지속가능성 헤드이자 UNEP FI 책임 뱅킹 원칙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에드워드 몽크리프 HSBC 인슈런스 아시아 및 HSBC 라이프 인터내셔널 CEO이며 UNEP FI 지속가능보험 원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마지막 패널 연사로는 알렉산드라 마히엘에스큐 랩리스크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좌장 제키 존슨님께서 논의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중요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저희 모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의제가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개 주요 영역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사회 환경 임팩트를 어떻게 키워가는가입니다.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금융권에서 사회 및 환경 책임 이행에 코로나19가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경 및 사회를 위한 활동을 기업 차원의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동의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활동이 기업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환적인 대화를 통해 결국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어가냐는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오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패널 분들께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임팩트 확대와 관련하여 ESG 정보 공개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SG 정보 공개 요건 때문에 많은 정책에 그리고 일부 절차에 실제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전체 금융업 차원에선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어떤 패턴이 있고 임팩트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알렉산드라와 쇼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이었던 건 어제 이곳 호주에서 건전성 규제 당국과 회의가 있었는데 호주 상장사 중 규모가 큰 기업의 60%가 ESG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비 대단히 크게 개선된 겁니다. 또한 투명성과 지표 측정을 통해 임팩트를 키우는데 더 추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건 작년 이맘때쯤에 비금융권 호주 대기업 중 하나가 금융권의 요구로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4만 5천 년 역사의 호주 원주민 유적지였던 유칸 협곡이라는 바위근을, 즉 동굴을 한 광산 기업이 폭파한 일입니다.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를 하는 회사였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 문제이면서 환경 문제이기도 했던 것은 그 동굴이 내륙 호수의 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금융권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 위원회 리뷰 시 호주 퇴직연금 업계와 투자자들이 위원회에 이래서는 안 된다며 행동을 취하도록 했고, 결국 은행과 보험사도 호주 금융권에서는 이보다 나은 기업 활동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집단 행동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 회사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 파트너십을 통해 책임성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는 금융권과 금융권에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오반이 은행의 관점을 첨언해 주실 텐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 경제의 틀 안에서도 금융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주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이 수립되는데 시오반과 웨스트팩 은행그룹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140여 개 기관에서 2년여에 걸쳐 뜻을 모아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6월에는 로드맵의 이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의 이행에 계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호주에서 실제로 학계, 주 연방정부와 은행권, 보험업계 그리고 투자자 집단이 다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협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달려들어 협력을 했던 덕분에 집단 행동이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리고 각 기업 차원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ESG 정보 공개는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지만 ESG 정보 공개를 통해 경제 시스템 안에 모두가 투명하게 책임성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고요. 알렉산드라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1년 전쯤에 기업 평판에 중대했던 유칸 협곡 폭파 사건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알렉산드라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우리 금융권의 데이터를 많이 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죄송합니다. 우선 첫째로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 위주에서 실제 기업 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또 이는 또한 ESG가 성숙화되고 주류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제키가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저희 랩 리스크 리서치에서도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는데 이를 아웃사이드 인 관점에서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정책과 절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체계적이고 규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기업이 활동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해당 기업이 인권, 기업 내 관리자의 감독, 환경, 폐기물 문제, 부정부패, 납세를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한 것을 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ESG, 표준화, ESG 규제에 대한 대화는 많이 하는데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안부터 해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는 아태 지역 다양한 금융기관, 자산 보유자, 자산 운용사, 국부펀드, 웨스트팩을 비롯한 은행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 고객사 등이 저희 랩 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사 고객 실사를 할 때 대출 심사 혹은 특정 거래를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현지 소스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현지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의 리스크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기업 전략에의 반영 관련 부분을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가 말씀하신 그 아웃사이드 인 관점과 이해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면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세션 마무리하면서 아마 다시 하게 될 듯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우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죠. 시우반 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실제 임팩트를 높이는데 어떤 변화를 목도하셨는지요? 네, 지난 6개월간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변화의 정도와 그 속도, 의식 제고의 수준과 집중도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기후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공약 덕분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른 급격한 변동의 결과를 의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달성하고 임팩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다 단기적인 목표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 특히 기후 관련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알고 싶어하고 고객 취약성에 대한 회사의 접근을 궁금해하며 어떤 측정 가능한 변화를 추진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ESG를 조직 내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요소들 간의 연계 역시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기후에 대한 논의를 하자,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 논의를 하자 정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 구성 요소들 간의 연계를 실제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차원의 인식과 여신 제공 시 보다 철저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또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도 다루게 되는데요. 이건 경영 전략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죠. ESG의 핵심 구성 요소 또는 지속 가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인데요.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규제의 문제가 있죠.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규제 시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 모두 기후변화와 기후 리스크 관련 업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이 지침을 내놓았고 호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호주 건전성 규제 당국에서 공개한 건전성 관행 지침 초안에서는 기후변화의 금융 리스크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 초안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사회의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조직 내에서 그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다룬 점입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수행할 만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치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이런 리스크 등급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기대치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요건들로 바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 같은 관점에서 이전에는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를 기대했다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 이제는 행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임팩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취약성 평가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리스크 관련 그런 변화 가운데서 랩 리스크는 고객사의 변화를 어떻게 지원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는 어떻게 지지할지 역시 중요합니다. 시우반 감사합니다. 조직 내 통합적 역할 수행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알렉산드라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걸쳐서 임의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접근하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태 지역과 특히 호주에서는 일반 대중이 코로나19 초창기의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까지 호주에 끔찍한 산불 사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 지역 사회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한 열 피해로 호주의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이 고통을 겪었는데 또 코로나19가 닥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사상 최악의 홍수 때문에 1700여 개의 우편번호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 고객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은 또 지난번 산불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시민들도 이 모든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체감하는 피해니까요.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우리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고객사의 대부분이 전략 리스크 프로필에 팬데믹을 담아놨을 것이고 시나리오상 논의는 해봤겠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활동을 멈추고 봉쇄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호주에 있는 저희로서는 2022년에나 여행이 가능해질까 이야기 중인데 예컨대 2020년 2월만 해도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콩에 계신 에드워드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업계에서 혹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환경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빨리 집중하게 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 것 같으신지 에드워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기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코로나19가 지속가능성과 실제 행동의 이행의 속도를 특히 환경과 사회공헌 영역에서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내 지역별로 이행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페인 독감 이후 한 세기간 가장 큰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고 바라건대 거의 팬데믹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팬데믹이 건강한 삶과 웰빙이라는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전례 없이 제고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주와 애널리스트, 투자자를 위한 회계보고와 공시의 관점이 강조된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금융기관은 건강한 삶과 웰빙을 우리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관점에서 고객의 임직원 관점에서 사업 파트너와 공급망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키가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회사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이번 팬데믹 때문에 지난 12개월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식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건강을 모두가 정말 크게 의식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보험 업계를 보면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대단히 강력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험업 전반에서 전체 사업 모델을 혁신하여 단순 보험자로서 보험금 급여 지급 위주로 운영하는 것에서 의료보건 예방 최적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촉매가 되어 고객과 각 사회에서 리스크를 이해하고 더 잘 관리하고 의료시설을 선제적으로 이용하여 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이 분야의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관리의 선도국가로서 모든 고객의 진입장벽을 현격히 낮추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마도 상당수 기업의 사회 내 불평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일부 고객이 특히 이 불평등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소외 계층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이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활동은 자선사업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기업과 은행, 보험사들이 작년 2월, 3월에 자선 활동을 펼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구를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심도 있는 변화가 기업의 조직 DNA에 반영되어서 기업이 자사 관행과 정책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보험업계를 보면 생보사들 중 다수가 큰 기관 투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화권에서는 생보사들이 투자 방식의 환경과 사회 공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홍콩에서 최근에 보험 연계 증권 보조금을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홍콩에서 중국의 환경 리스크 대비 대재해 채권 발행을 촉진하는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아시아가 남아시아보다는 도입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태 지역 전반적으로도 특히 건강 웰빙 환경 차원에서 코로나19가 변화를 앞당긴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에드워드께서 많은 내용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그리고 원격 의료 방식의 전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대중과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문제 간의 연결을 생각했을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이 재택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서비스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제공이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프로젝트 단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텐데 갑자기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제공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디지털 채널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민하셨어야 했을 텐데요. 불평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급속한 디지털화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개의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다소 당황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때문에 금융기관이 적응을 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기술과 화상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보험의 경우 실제로 500여 년간 대면으로 제공하던 것을 디지털 채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다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을 모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팬데믹 기간에 경영이 어려운데 남들보다 뒤처지면 더욱 고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대단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히 중화권의 경우 사회 모든 연령과 계층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7% 거의 100%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사회 내 상당수 구성원이 이용하지 못했던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뉴스에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규제 당국이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제공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훨씬 민주화되어서 과거에 소득 또는 자산이 부족하거나 이동 수단 등 인간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용 못하던 보험이나 자산관리 상품 혹은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변화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발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급속한 디지털화 덕분에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급속한 디지털화가 금융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앞당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권 전반에서 잘 인지해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라도 코로나19가 환경사회공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에드워드처럼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19가 사회공헌 활동, 환경공헌 활동을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팬데믹 때문에 ESG가 외면당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키가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연결해서 말하자면 코로나19가 오히려 ESG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우리 환경의 건전성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 사회의 건강과 경제의 건전성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실제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화되고 밀접하게 연결된 이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유례 없이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곳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할 때 저희 고객사는 코로나19와
ESG를 어떻게 보는지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52%가 코로나19 때문에 조직 내 ESG 주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객사의 80%가 코로나19가 ESG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었던 이벤트가 새로운 ESG 리스크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ESG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요했던 화두 중에 부후라는 영국 소매 유통업체에서 공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에 불공정 노동 관행과 열악한 보건 안전관리와 근무 조건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ESG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고 특히 ESG에서 사회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SG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코로나19는 여러 사회 문제를 특히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보건안전, 고용조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ESG를 어떻게 각 기업의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가인데요. 결국 기업 전략이 저희가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께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고리의 변화, 즉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 조건을 돌아보게 되고 통합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달성하는 동력을 통해 어떻게 회사 내 조직 전반의 전략으로 더 단단하게 통합되는지, 즉 서로 분산된 리스크 관리 관점이 아닌 조직 전체의 전략으로 통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즉 ESG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패널에서 투명성을 조금씩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투명성과 책임성 같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엄청난 투명성이 항상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제키가 아까 드신 예서처럼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랩 리스크도 리서치 수행 시 그런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산다는 건 투명성이 극도로 강조된다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는 기업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이전 같으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이슈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계 질량에 도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ESG가 CSR의 부수적인 개념이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 ESG 문제가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서부터 평판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와 연동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서특필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후를 잠시 언급했는데 와이어카드사, BP, 고배, 제강 사건 등도 있습니다. 모두 ESG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건들이었죠. 또 ESG를 비재무적 혹은 재무 외 지표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이제 시대 뒤처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SG 관련 기업 스캔들은 분명 기업 재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키가 아까 요청하신 것처럼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제 ESG 이슈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임계 질량이 확보되어서 더 이상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기업 운영과 기업 전략에서 종합적으로 ESG를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제고된 의식 수준은 모든 이해 당사자, 자산 보유자, 자산 운용사, 은행, 보험사, 소비자, 시민사회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ESG는 지난 수십 년간 연성법의 영역이었다가 이제는 점차 규제에 반영되어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투명성으로 귀결되고 각 기업에 어떤 행동이 요구될 것이고 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알렉산드라가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에서 관리자들에게 이건 재무적인 거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덜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규제 당국이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 이른바 비재무적 지표에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만큼 버느냐만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렉산드라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손익과 단기 실적 위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반기마다 시장의 정보 공개를 할 때 회계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 즉 금융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잠식 중인 경우에는 결국 손익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ESG 지표가 재무 지표와 과거 대비 더 긴밀히 연동되는 것 같은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당국도 말씀처럼 호주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더 긴밀히 연동시키는 것 같고 규제 당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항상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땅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파뮤 때문에 말레이시아 땅 절반에 해당하는 산림을 벌채하면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용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회사의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가 특히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재무까지 연결해서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렉산드라 감사합니다. 슈어방께서는 웨스트팩에서 뿐만 아니라 유넵 FI 책임뱅킹 원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아태지역에서 ESG와 재무지표 간의 연계와 통합을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책임뱅킹 원칙만 보더라도 첫 번째 원칙이 각 은행의 비즈니스 전략을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와 파리 협정에 연동을 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그걸 요구했고 현재 은행권의 절반 정도가 이미 책임뱅킹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은행권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서명한 것이 조직으로서의 활동에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임뱅킹 원칙에서는 실제 임팩트를 파악하는 것을 확실히 강조합니다. 어떤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가장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가급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방금 공시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재무, 비재무 리스크라고 불렀던 것을 어떻게 공개하는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SASB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와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발족했고 VRF 가치공시재단도 출범했고 IFRS 재단도 이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는 일을 하고 있고 ESG 개념을 조직의 재무 성과와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으고 조직의 각 부서에서 ESG 개념을 반영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동료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각 국가별로 전체 지속가능성 팀이 정책 작업과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시에는 여러 리스크 팀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파악한 리스크를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고 영업 일선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반영합니다. 전략부서와도 협의하여 전략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환영하고 발생 비용과 매출 기회 역시 전략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업 관련해서는 이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다양한 현업 사업부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은행의 경우는 특히 지속가능성 금융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상호 조율이 잘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배우는 점이 있고 이 부분이 특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웨스트팩 지속가능 전략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략의 세 개 축 중 첫 번째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고객을 돕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호주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 성과를 위한 협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에 저희가 지속가능 뱅킹 원칙을 발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분명했던 건 한때 각자의 지속가능 역량을 가지고 경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실제 문제
문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려면 각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협력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고 싶다면 서로 개발 중인 방법론을 공유하고 현재 필요한 변화와 긍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정도로 통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협력과 협업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UNEP FI에서는 책임 뱅킹 원칙 하에 보험업과 은행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RI 책임 투자 원칙도 있지만 금융업 전반에서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UNEP FI 가입자도 작년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업계에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시오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전략의 통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드러나는 이야기지만 제가 MBA 과정에서 전략을 공부하거나 그룹 임원이 처음 되었을 때는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무언가를 어떻게 채취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했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패널리스트 분들이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시장이 형성되니까요. 하지만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각자 도생이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흥미로운 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점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전환을 어떻게 놓을지 또는 각 기업의 활동 인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변화를 도모하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전환에 저희가 기여하고 그 기업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그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ESG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고 바로 이사회 차원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사회이사라서 경영진, 관리자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룹 임원이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달라지길 바랬죠. 하지만 사실 그룹 임원과 이사들이 달라져서 수행하는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해오신 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제가 이사의 신인 의무 관련 일을 하는데 실제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언론의 오피니언란에 호주 일부 로펌이 강조하기를 이곳 호주에서는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 의무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알렉산드라가 말씀하신 타이밍으로 돌아가는데요. 단기간에 내는 어떤 결과가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오반이 말씀하신 모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곧 이사회 이사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기업 이사 연구원에서 최근에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 이사회에서도 임원진과 이사진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전환을 맡게 된 겁니다.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관점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규제 준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번엔 에드워드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국가와 상품을 담당하시는데요. 경영 전략의 반영과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아까 제키가 말씀하신 MBA 전략의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의식 제고에서 실제 행동에까지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ESG가 과거에는 이사회 안건 몇 번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회사 전체의 관행과 사규에 포함되는 중요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들도 힘을 실어주셨고 UNEP FI 등과 같은 국제기구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쇼반과 알렉산드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당국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MAS에서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위한 환경 리스크 관리 지침을 발표했고 홍콩 금융감독청, 보험감독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함께 지속가능 금융운영 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일인데요.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면서 국제 규제 제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은 최근까지도 ESG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 관계자는 제키가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사회이고 사회이사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보호하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가치에는 사회적 자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 시민으로서 그리고 회사가 영업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키우게 되는 유형과 무형의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 생각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이사들이 점점 더 말씀하신 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이나 다양성, 포용과 같은 경우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쉬운 주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신건강이 그 중요성이 아태 지역에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요. 문화적 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아시아에서는 언급 자체가 어려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각 회사와 고용주가 임직원의 정신건강에 더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고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객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HSBC가 아시아에서 고객의 의식 수준과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객에게 묻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고객의 83%가 금융서비스 기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고 25%의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투자기관이 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도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8%는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이렇게 적당히 관심 있는 고객들을 적극적인 투사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대로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측에서 국내 기업이 도입의 속도를 따라잡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 저희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원에 대한 말씀 관련 이미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Insurance Australia 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 임직원이 여러 변화에 적응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원 몰입과 기업 문화 스코어가 올라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고객을 돌보고 임직원을 돌보면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했더니 다시금 임직원이 고객을 더 잘 돌보게 되는 상호적인 효과, 역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추진할 때 사실 이게 진정성 있는 활동인지 혹은 위장 환경주의나 위장 동성애 인권 옹호인지 임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기업 내부에서 소통되는 내용과 기업이 외부로 내보내는 메시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Insurance Australia 그룹에서 일하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기업 문화 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임직원들이 보기에 회사의 성과가 회사에서 선언한 환경사회 및 지역사회 공헌 목표 와 크게 부합하는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이기 때문에 산불 사태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 당연히 영향이 있었던 회사죠.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임팩트부터 코로나19 그리고 경영 전략 반영의 유인까지 다루었는데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1분씩 드릴 테니 내년에도 이 의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정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오바님께 먼저 부탁합니다. 제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를 맞고 있고 ESG의 실제 통합과 반영의 중요성이 제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 내에서 이 공동의 의제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리스크 부서, 전략 부서, 현업 부서를 결집해서 영업 일성까지 의제가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동종 업계 그리고 업계 외의 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지, 고객 관계에서도 공급망에서도 의제를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하고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어디에서 임팩트를 만들 것인지 제시하면서 단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동시에 장기적인 더 중요한 임팩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목표의 임팩트를 달성하며 장단기 임팩트의 조화 역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네, 끊임없이 이 의제를 강조하고 교육해서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난 12개월간 너무 많은 비극을 경험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다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인이든 이사회 임원이든 인사 책임자이든 영업 책임자, 대고객 업무 책임자가 되었든 어느 때보다도 ESG 기준을 비즈니스에서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적용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 기회를 활용해서 ESG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려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라. 네, 회사가 ESG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얼만큼 대비가 되어 있느냐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게 더 명확해졌고 이후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지주사들이 ESG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근거 데이터가 양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여야 합니다. 저희 랩 리스크와 같은 데이터 제공 기관들이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체계적으로 비즈니스 ESG 리스크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경우 이런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는 규제 준수와 고객 정보 확인 KYC에 활용하는데 그 외에 금융권에서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전 세계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중요한 의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이 고객사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 가치를 만들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융업계가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사회 내에서 선도해야 합니다. 금융업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변화를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신뢰는 우리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의 시기입니다. 활기찬 토론을 만들어주신 패널분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에 감사드리며 라운드 테이블 다음 세션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